자, 그러면 847페이지 펴보세요. 847페이지요. 847페이지는 377페이지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자, 거기 이제 프랑스로 다시 넘어와서 제3공화국을 할 텐데, 3공화국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그 밑에 프랑스의 정치 변화 과정을 이제 좀 볼게요. 그래서 프랑스 정치 변화 과정 보면, 여기 쭉 보면, 일단 보르본 왕조가 있었고, 이 보르본 왕조가, 프랑스 혁명 때 이제 망했죠. 그래서, 군민공회 때 제1공화국이 성립되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에 의해서 제1제정이 되고요. 게다가 왕정 복구를 하다가 7월혁명 거쳐서 7월 왕정, 입헌공화정이, 입헌군주제가 성립되고, 2월 혁명부터 해서 제2공화정, 그 다음에 나폴레옹 3세가 이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죠. 제2제정, 그 다음에 보볼 전쟁을 통해서 나폴레옹이 쫓겨나서 제3공화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살펴볼 게 제3공화정인데,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제4공화국 드고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제5공화국 넘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제3공화국은 그 프랑스 정치 사상에서 제일 오래된 공화국이에요. 그래갖고 한동안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계속 지속이 됐는데, 원래 이제 그 상공화국이 만들어질 때는 그렇게 공화파들이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공화국이 만들어졌던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죠? 보볼 전쟁하고 파리 코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왕당파들이 권력을 이제 거의 장악하고 있었는데, 근데 왕당파들이 그 왕정을 실시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크게 뭐냐면 보르본파와 오르영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집권한 걸 원치 않아 보니까 제3의 세력이었던 공화파들이 집권한 거야. 그래서 공화파들은 처음에는 이 왕당파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한 가운데서 제3공화국이 탄생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왕당파들이 힘을 합쳤었으면 공화국이 탄생하지 못하고 뭐가 탄생됐겠죠? 왕국이 탄생됐겠죠. 자, 하여튼 상공화국 헌법이 제정되고 국가 원수는 상하 양원의 합동회의에 선출하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죠. 이건 상공화국 때 얘기고요. 7년 임기의 대통령과 그 다음에 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원은 그 다음에 실권은 보통선거로 선출된 하원이 있고, 내각은 하원 지도자의 의견에 따라 조직이 돼요. 예, 지금하고는 약간 다르다. 그래서 보통 지금의 프랑스 권력 구조는 그 대통령이 있고, 최근에 대통령이 됐죠. 젊은 대통령. 예. 그 다음에 대통령은 주로 국방이나 외교를 담당하고, 내치는 총리가 담당하는 그런 구조죠. 자, 그 상공화국의 성립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 상공화국에서 티에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티에르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상공화국이 이제 성립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파리 공문을 진압을 했던 거거든요. 파리 공문을 잠깐 이제 언급을 하자면, 그 당시 이제 보볼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파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부를 만들어요. 혁명 정부를. 그래갖고 이제 이 혁명 정부가 만들어 놓고 프랑스와 이제 계속 싸우겠다. 프랑스는. 그래서 포리스가 대항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자체 내에 사회주의자나 블랑키주의자, 무정부주의자들 모여가지고 정부를 구성하게 돼요. 이게 파리 꼬문인데, 결국에는 프랑스 정부하고 이제 독일군에 의해서 진압이 됐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파리 꼬문이 시험 문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건너뛸게요. 이 부분은요, 일단. 근데 이 상공화국은 그 정치적 상당히 불안정했어.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공화파들이 자기 힘을 통해서 공화국이 이룬 게 아니라 왕정 세력들이 분열됐기 때문에 이제 공화국이 성립됐던 거죠. 그래갖고 이 왕정파들이나 특히 왕당파 연결 카톨릭 계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왕정을 부활시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브레젠 장군의 사건인데, 이 브레젠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민중들에게 되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어떤 그 복수를 주장하면서, 보볼 전쟁 때 프랑스가 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중들의 어떤 인기가 되게 많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왕당파나 카톨릭 계통의 이제 사람들이 브레젠 장군을 내세워가지고 왕정을 복귀하자. 그래서 얘를 왕으로 심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브레젠 장군이
그 뭐냐면 약간 야망이 있고 약간 이제 백장이 셌으면 그냥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좀 겁이 많았나 봐.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거사 직전에 탈려난 것을 짐작하고 그냥 벨기에 도망갔어. 벨기에 도망가고 그냥 거기에 살았으면 괜찮은데 그 예전에 여자친구 무덤 앞에서 자살을 해버린 거야. 참 기가 막힌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고 그냥 끝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사위 부정 사건, 파나마 운하의 어떤 부정 사건, 이건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것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은 또 뭐냐면 드레푸시 사건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자유상공화국을 선택했던 게 뭐냐면 그 에미졸라와 관련된 거예요. 에미졸라가 드레푸시 사건과 관련돼 있어요. 자, 드레푸시 사건이 왜 일어났냐? 드레푸시 사건은 이 드레푸시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태인 대위예요. 유태인 대위. 근데 이제 그 군부 내에서 그 당시 이 사람이 독일 대사관에 프랑스의 정보, 프랑스의 군사기밀을 갖다 팔았다 하면서 그 사람을 체포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이 사람이 그 정보를 판 사람이 아니라 에스트라즈라는 그 소령이 있어. 그 사람이 갖다 판 거야. 필적을 조사해 보니까. 근데 군부가 분명히 증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드레푸시 유죄 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사실상 공화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들고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화파에 반대했던 그 당시 이제 왕당파나 보수주의나 그 다음에 교회 세력들이 한편 먹고 드레푸시가 독일 스파이다 이렇게 하고 이에 반해 공화파들은 아니다 하고 하면서 싸우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뭐냐면 간첩 사건이 이제 커져가지고 양지형의 대립구도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드레푸시는 어떻게 됐어요? 무죄도 판결받았죠. 그래서 이제 공화파가 승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에미 졸라는 공화파가 이 사람은 유명한 또 소설가도 하여 목노주점이라는 소설책도 쓰고 그랬거든요. 목노주점이라는 그리고 그 자연주의 그 계열의 소설가죠. 예전에 이거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명한 서한을 보죠. 대통령한테 나는 고발한다는 서한을 이제 그 서한을 직접 보낸 것보다는 신문에 이제 서한 형식으로 공표를 했는데 자 하여튼 이게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심에서 무죄를 받게 되고 결국에 이 무죄 받으면서 그 드레푸시를 비난했던 드레푸시가 유죄라고 생각해갖고 밀고 나갔던 군부 그 다음에 카톨릭 세력 왕당파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몰락을 하게 돼요. 몰락을. 그리고 나서 공화파가 승리되고 그리고 그 당시 이 조치도에서 카톨릭 세력들이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죠. 그 예를 보면 교회학교가 폐쇄해요. 왜냐면 교회학교가 그 당시에 그 초등교육을 다 담당했어. 초, 중, 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이걸 공립학교 대체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 간의 허락이 있죠. 이걸 철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프랑스 카톨릭 국가가 아니다. 프랑스의 카톨릭은 그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키죠. 재정 일치해서 재정 분리로 이렇게 해서 아예 이제 종교를 그냥 개인의 선택 문제에 돌려버리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군부도 소축하죠. 군부를 행정부에 소속하고 그 다음에 왕당파 장교를 다 수청하고 공화파로 이제 다 바꿔쳐요. 그러면서 군부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공화파들이 이제 힘이 원래 초창기 때 약했는데 이제 힘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뭐냐면 자기들의 이제 권한을 장악하겠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 공화파들의 이제 그 세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제3공화국식의 대중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대중교육을 시키면서 공화파들이 뭐를 가르치겠어요? 왕정은 나쁘고 공화국은 좋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내용을 이제 가르치죠. 그래서 공화국 형태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한 나라예요. 지금도 되게 혼란하잖아요.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양당 체제가 딱 성립이 됐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양당 체제가 성립됐다기보다는 그 중심당이 있고 좌파, 우파 중심당이 있고 되게 여러 정치 세력들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뭉쳤다, 흐려졌다, 막 왔다 갔다 하는 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좌파 연합, 우파 연합 이렇게 이제 공화파들이 나눠지고 최근에는 또 국민정선처럼 이제 극우파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예. 그래서 있는데 이 극우파가 등장해도 이 공화파 세력들인 좌파 연합과 우파 연합들이 합쳐가지고 극우파를 이제 이렇게 몰아내는 식이 되는데 자 근데 이거는 요즘에는 이게 극우파들 지지하는 국민전선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좀 특이하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40대들은 되게 진보적이고 되게 그 공화파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이에 대해서 그 20, 30대든 특히 20대든 되게 보수적인 성격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대들은 좀 진보잖아요. 일베 제외하고는. 근데 그 일본이나 그 저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20대들이 뭐냐면 보수 세력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난민 문제도 있고 일자리 문제도 있고 등등 해갖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재정 러시아도 넘어가. 재정 러시아. 재정 러시아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까지 96년도에 약간 이제 객관식 기출로 잠깐 언급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러시아사 전공하는 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 혁명을 제외하고는 별로 그 전의 역사는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좀 잠깐 보면 이제 러시아의 마지막 그 왕주가 어떤 왕주죠? 로마노프 왕주죠. 네, 로마노프 왕조인데 이제 로마노프 왕조 말기 때 이제 그 황제 계승 순위를 좀 알고 넘어갈 필요 있어요. 자, 먼저 나폴레옹이 침입할 때의 황제는 누구예요? 알렉산더 1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알렉산더 1세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 황제가 누구죠? 니콜라 1세죠. 니콜라 1세 때 자유주의 영향을 받아서 무슨 난이 났죠? 데카폴리스트 난이 났죠. 데카폴리스트 난. 그 다음에 이제 농노제 개혁 등 개혁군주의 모습을 띈 사람이 알렉산더 2세가 그 다음 등장하고, 그 다음 알렉산더 3세가 반동 정치가 행해지죠. 그리고 나서 러시아 혁명 때 마지막 황제가 니콜라 2세예요. 순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니콜라 1세 전제 정치 볼게요. 니콜라 1세는 딱 자기가 즉위하자마자 즉위식 때 뭐가 일어난 거야? 젊은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이게 이제 데카폴리스트의 난인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프랑스의 자유주의 영향, 아까 나폴레옹 신입받고 그 당시 이제 파리를 공격하고 거기에 자유로운 공기를 한번 접해보고 나서 돌아오니까 러시아의 낙후성이 부각이 된 거야. 프랑스는 상당히 근대화돼 있고 의식이 발달돼 있고 그런 건데 러시아는 아직도 그 의식이 쇠퇴 있고 낙후돼 있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근대하자, 서구하자. 그래서 이펑군주제 실시, 농노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결국엔 뭐예요? 실패했어, 실패. 그래서 몇 명은 사형당하고 저쪽 몇 명은 시베리아 유배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으켰던 젊은 장교들이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고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젊은 혈기에 나서갖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나라 갑신전명과 좀 비슷한 사건이에요. 이게. 자, 하여튼 한번 이렇게 이제 그 자유주의 세계의 어떤 쿠데타를 접하게 된 그 니콜라 1세는 안 되겠다. 이거 봐주면 어떻게 개긴다. 그런 생각으로 반동 정치를 강화하죠. 그래서 철저히 탄압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있는데 요 데카폴리스트 난은 위로부터 혁명. 그래서 나중에 시오혁명으로 가는 어떤 가독의 역할을 했다. 밑으로부터 혁명 아니에요. 갑신전면 성격 비슷해. 그러니까 기득권자들 아들들이 일으킨 혁명들이야. 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폴란드가 이제 독립하다가 진압됐죠. 그래서 그 당시 폴란드 운동 진압을 하는 폴란드가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제 그다음 폴란드 안에서 이제 귀족 계급하고 농민 간의 계급적인 차이 때문에 결국 진압됐고, 언제 독립돼요? 폴란드는 1차 세계 이후에 독립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크림 전쟁이 도발되고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자, 크림 전쟁인데 크림 전쟁은 19세기 중반 때 일어난 1853년에서 1856년까지 일어났던 전쟁인데 누구하고 누구가 싸운 거죠? 러시아하고 오스만 트루크가 싸웠던 전쟁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오스만 트루크가 크림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크림반도는 어디냐면 지금 흑해 북쪽에 있는 반도예요. 뽀쭉 튀어나온 반도인데 그 예전에는 우크라이나 지역이었죠. 원래 이 크림반도는 러시아령이었는데 후르시초프가 그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족보인 거야. 근데 왜냐면 후르시초프가 우크라이나 출신이죠, 이 사람이. 근데 이때는 그 별로 의미가 없었어. 왜냐 공화국 안에 어떤 그 행정구역 그 개편분에 불가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고 나서 이게 같이 크림반도가 러시아 가지 않고 어디 간 거야? 우크라이나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문제가 생기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크림반도에서 공화국이 만들어지고 아마 러시아 쪽 넘어갔을 거야, 이 땅이.
자, 뭐 하여튼 그래갖고 이 크림 반도를 둘러싸고 이제 그 당시 전쟁이 근데 그 명분이 됐던 게 뭐냐, 배경이 됐던 게 뭐냐면 트로코 영내 기독교 보호 구실로 남진 해체가 되죠. 그래서 그 당시 그 트로코 영내에 그 당시 이제 성직자 간할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성직 간할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 팔레스타인 성직 관리권은 이제 프랑스 수준에 들어간 걸 계기로 러시아가 터키에 대해서 우리도 그 러시아 정교의 보호민 해역 지역의 러시아 특권을 같이 요구를 하게 되고, 이걸 거절하니까 터키에 이제 선전포고를 해버린 거죠. 자, 하여튼 그리고 전쟁을 이제 했는데 이때 트로코를 누가 도와줬냐면 누가 도와줬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을 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영국군과 프랑스군과 싸우는 걸 보고 러시아군이 그냥 대패를 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다쿠성 이거를 이제 누가 보게 된 거야? 그 세자였던 알렉산더 2세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 니콜라 1세가 죽고 나서 이 알렉산더 2세가 이제 본격적인 개혁을 하게 되는 어떤 배경이 됐던 전쟁이 이 크림 전쟁이다. 그래서 크림 전쟁 하면 우리가 딱 생각하면 누가 유명하죠? 나이팅게일 유명하죠? 나이팅게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자, 그 당시 이제 러시아의 근대화에 관련돼 갖고 형성된 그 지식인 그룹이 있어요. 이 사람들 뭐냐면 인텔리게이츠라고 해. 근데 러시아가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러시아를 근대화하자. 그래서 이제 짜르 체제를 반발해 갖고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식인 계층이 있는데, 그 당시 대학 정도 나왔으면 집안이 빵빵한 집안들이에요. 부유한 귀족 출신들. 이랬는데, 하여튼 이들 그 엘리트 출신을 해갖고 어떤 러시아 근대화를 이제 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형성되고, 이런 지식인들을 이제 인텔리게이차 이렇게 하는데, 인텔리게이차는 그 두 개의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서구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갖고 하자. 서구화. 그 다음에 슬라브를 강조하는 사람인데, 러시아 문화 정통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하자. 그래서 이 슬라브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헤르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르체. 이 헤르체라는 사람이 뭘 강조하냐? 우리의 근대화는 서양과 달라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미드라는 완전 자치 공동체가 있다. 그래서 미드를 중심으로 해서 근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것이 일부 사회주의자들과 연결되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나르디니키가 되는 거죠. 나르디니키. 그리고 나르디니키가 후에 사회혁명당과 연결되죠. 자, 그래갖고 이제 러시아식 사회주의, 그리고 러시아식 정통주의, 그리고 슬라브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럼 알렉산더 2세의 기억을 볼게요. 이 알렉산더 2세는 이제 그 방향이 서구화죠. 크림 전쟁의 패배로 러시아 후진성을 이제 인식한 과정에서 여러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이제 개혁을 하는데, 일단은 유럽 여행과 출판물, 검열을 완화하고, 그다음 정치범을 석방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농노 해방이죠. 농노 해방. 그래서 이제 영주제를 폐지하고, 그래서 예전에 영주들이 뭘 갖고 있었냐면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어. 재판권을. 중앙에 다 해소해버린 거야. 그리고 농노의 인신 예속 철폐, 토지의 유상 분배.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지주 기주층이 몰락을 하고 자영농민들이 출현하고 러시아의 어떤 자본주의 배경이 되는데, 왜냐면 농노가 해방을 해야지 러시아가 산업화가 될 수 있어. 왜냐 농노는 한 곳에 집중돼 있잖아요. 한 곳에 이주의 제한이나 이주 제한하고 뭐 직업 선택의 제한도 있죠. 근데 다른 데 못 가고 직업도 계속 농민 가정에서 산업화가 안 일어나죠. 근데 이걸 조치해 갖고 농민들이 뭐냐면 점점 이주의 자유를 얻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산업화의 배경이 있다. 물론 이제 농민들이 갑자기 산업화 돼갖고 뭐 노동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농민들은 이제 계절 노동자로서 활동했어요. 계절 노동자. 계절 노동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일단은 봄이나 가을 때까지는 농업을 해요. 그 다음에 겨울 때는 어디 가면 도시로 가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용돈 벌이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토지를 나눠줄 때, 토지를 어떤 식으로 나누면 무상분배가 아니라 유상분배로 나눠줬거든. 그러니까 토지를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토지 분배도 좀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개인당 준 게 아니라 뭐죠? 미드 단위로 줬어. 미드 단위로.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긴 있지만, 프랑스 산업화에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남하 정책을 추진했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너투 전쟁에 승리했고 베네이도 이제 자주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에도 지방의회 설치, 사법제도 개혁, 그 다음에
제한적이지만 다약 자치를 허용했고 군제개혁, 진병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알렉산더 2세가 이제 개혁을 했지만 결국에는 암살당하죠. 암살당해요. 그래서 이 암살된 건 이제 뭐와 관련되냐면 나르니키 운동과 관련됐는데 아까 얘기한 저 헤르체 있죠. 헤르체의 슬라브주의의 영향을 받고 또 거기에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의 기틀을 노동자도 보지 않아. 주체들 뭘로 본 거야? 농민으로 본 거야. 농민이고 믿으라는 공동체를 되게 중심으로 해서 근대하고 사회주의하자. 그런 사람들이 나르니키인데 이 사람들은 그 뭐냐면 농노해방이 참 불철저하다. 이거는 제대로 안 됐다. 이거 후에 이제 또 반동 정치가 또 강화된 걸 보고 실망을 느낀 거야. 그 알렉산더 2세 개혁에. 그래서 농민을 좀 계몽하고자 그 인민 소구라는 운동을 펼치게 돼요. 이게 뭐죠? 분하르드 운동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분하르드 운동을 이제 펼쳐서 직접 가서 이제 사회개혁을 운동하자 농민 속에 파고들면서 농민을 계몽하려고 했는데 이 농민들이 수준이 되게 낮았어. 오면 어떻게 당국에 고발해요. 고발하고 좀 짜도 욕하고 비판하잖아. 그러면 왜 짜도 욕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는 거야. 자, 이런 수준은 낮은 그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하다 보니까 안 된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어떻게 해요? 실망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허무주의,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 운동하면서 이제 점점 이게 점점 테러나 암살의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자기 사회 변화를 하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누구를 암살하냐면 알렉산더 2세를 암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알렉산더 2세를 암살했던 그 사람 중에 그 누가 있냐면 그 레닌의 형이 있어요. 레닌 형이. 그래서 그때 젊은 나이도 레닌은 지금 어렸을 때도요. 그 젊은 나이 레닌 형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충격을 받고 레닌이 뭐가 된 거야? 사회주의자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레닌에 의해서 그 로마프 왕조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자, 하여튼 그 알렉산더 2세가 죽는 걸 보고 이제 등장한 알렉산더는 잘해주면 안 된다. 국민들은 두들겨 패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2세나 니콜레 2세 때는 반동 정치를 강화시켜요.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 막 그 두들겨 패면 사람들이 쪼는 게 아니다 뭐죠? 반발감이 더 생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주의가 확산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요때 사회주의 또 특징은 뭐냐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앞에 이제 그 나르니키 있죠. 이 나르니키가 나중에 허무주의로 바뀌고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농민들 중심의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죠. 미들 중심으로 이들은 뭐냐면 사회혁명당 계열이고 새로운 또 사회주의 형태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알렉산더 2세, 아니 3세와 니콜레 2세 때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요. 러시아에 프랑스 자본이 도입돼갖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 계층들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 중심의 어떤 정치를 하자, 노동자 중심의 개혁 뭐냐면 혁명을 하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러시아 사회민주당 세력이죠. 그리고 이들이 두 개로 나눠지죠. 볼세비키하고 맨세비키로 나눠진데 요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좀 얘기할게요. 러시아 혁명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했던 러시아와 이제 투르크 간의 전쟁을 좀 볼게요.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무슨 정책을 했어요? 남하 정책을 펼쳤죠. 남하 정책을 왜 했어요? 일단 부동화가 없게 한 거잖아. 얼지 않는 항구. 근데 그거 반발해서 누가 항상 막으려고 했죠? 영국이 막으려고 했죠. 영국 입장은 러시아가 남하하면 그 인도로 가는 항로가 깨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인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남하 정책을 이제 막으려고 했는데 일단 러시아와 투르크 간의 전쟁을 조죠. 앞에 이제 크림 전쟁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너투 전쟁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자, 그 당시 발칸 방면에서 이제 슬라브 계통이 많은데 범슬라브주의가 러시아에 포방을 했죠. 그래서 발칸 방면 그 당시 누구의 땅이었어요? 투르크 땅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이때 투르크 영내 불가리아 학살 사건을 둘러싸고 이제 러시아 한판 붙은 거야. 러시아 투르크가. 결국엔 투르크가 져갖고 그냥 산스테파노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자, 그때 이제 이 전쟁 결과 세르비아, 몬테네그르, 루마니아가 독립을 해요. 그리고 불가리아가 자치권을 인정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영국과 오스트리아가 반대한 거야. 왜냐하면 영국과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남하 정책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좀 불리한 방향으로 해서 그 당시 그 산스테파노 조약을 이제 계기로 파기하고 비스마르크가 형상 유지 정책을 하지 이 사람은. 그래서 베를린 회의를 개최하죠. 그러면서 그 남하 정책이 좌절됐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그 베를린 회의뿐만 아니라 나중에 얘기했지만 여러 회의를 또 개최를 해요. 그래서 그 뭐냐면 그 유럽의 어떤 균형관계, 세력의 균형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베를린 회의가 요 베를린 회의도 있고 또 하나의 베를린 회의가 있어요. 또 요번에 기출문에 나왔던 그걸 이제 그 뭐냐면 또 다른 베를린 회의인데 요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거는 아프리카 분할 문제와 또 관련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어떤 식으로 타협을 했냐? 현상 유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보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지역을 오스트리아 점령을 뭐냐면 인정하되 여기를 이제 그 점령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 또 러시아가 그 뭐냐면 그 러시아의 흑해 이런 아니야 잠깐만 하려는데 예. 첫 번째는 다시 할게요. 예.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아를 이제 오스트리아가 점령한 걸 인정해줘야.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제 행정 관리만 해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에서 청년 투르크당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점령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칸 삼국의 독립, 아까 이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는 이제 독립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불가리아 자치권을 인정하는데 불가리아 영토를 너무 많이 늘렸어. 그래서 불가리아 영토를 축소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흑해 통과권을 인정하지만 사이프루 섬을 누구한테? 영국한테 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타협을 본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약간 손해보는 어떤 그 협상을 해서 이렇게 타협을 봤다. 그래갖고 러시아의 어떤 그 뭐냐면 그 러시아의 어떤 그 남하 정책 좌절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러시아는 불가리아를 통해서 불가리아를 자기의 어떤 위성국을 그 지역을 만들어갖고 러시아의 세력을 강화시키는데 불가리아 영토를 축소시켜버린 거야. 예. 그래서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형상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222페이지 펴보세요. 자, 222페이지 17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칙령을 내린 배경을 한 주인을 쓰고 이 칙령에 내린 항제를 말해보시오. 자, 이 조치의 한계를 밑줄친 조치와 관련시켜 서술해 보시오. 요거는 이제 알렉산더 2세가 내렸던 뭐예요? 농노해방론이죠. 농노해방.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크림 전쟁의 한창이었던 즉위한 알렉산더 2세가 농노제가 러시아 근대 발전을 막는다는 걸 보고 이 농노의 철폐를 추진한 농노해방론을 내렸죠. 자, 한계는 뭐냐면 신분적으로는 해방됐어. 근데 경제적으로는 해방이 안 됐어. 왜냐면 그 해방된 노예들에게 토지를 분배한 대가로 이걸 뭐 했다? 유상 분배를 한 거야. 무상 분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상 분배를 하다 보니까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계절 노동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들 농노들이, 그러니까 해방된 농노들이 도시로 올라가서 뭐가 됐다? 산업 노동자, 산업혁명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 또 한 개를 또 쓰자면, 토지를 분배할 때 개인에게 분배하는 게 아니라 누구 단위로 했다? 미드 단위로 했다. 이런 것도 좀 한계를 이제 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 228페이지 펴보세요. 자, 228페이지 36번 문제 볼게요. 자, 36번 보면 가해 봉기는 무엇이다 하며 정치적 배경을 한 주인에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 봉기의 의의를 말해 보시오. 자, 1825년 알렉산더 1세가 사망하자 일부 청년 장교들이 혼란을 틈타 봉기했다. 이들 12월에 일어났다 해서 이걸 뭐라고 하죠? 데카프리스트는 아니죠. 데카프리스트 남보다는 그냥 봉기가 낫겠네. 나는 좀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배경은 19세기 초 나폴레옹 군대의 침입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진보적 청년들이 자유주의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나폴레옹을 이제 공격하는 과정에서 파리를 경험해봤지.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와서 러시아 현실을 보니까 영 아닌 거야. 그래갖고 이들은 해방동맹을 이제 조직을 하고 입헌구주의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어떤 뭐냐면 농노제를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죠. 의는 러시아의 전제 정치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이자 혁명 운동이 여겨지면서 러시아 지식인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데카포스트의 본기, 그 다음에 그 주장 내용, 그 다음에 의들의 어떤 이거 외워두세요.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외워갖고 외워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했고, 지금 잠깐 몇 시야? 아이고. 내일 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인데, 이 독일의 통일이 너무 많아, 또. 그래서 여기 그냥 끊죠. 예.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